그때 하진이는 부엌 바닥을 정리하던 걸 멈추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냥 두세요. 요즘은 김치찌개도 신김치 말고 조금 덜 익은 걸로 해야 맛있어요. 그 말투가 어땠냐고요? 말은 공손했습니다. 존댓말이었고 언뜻 들으면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말끝에 실려있던 냉기와 얕잡는 듯한 표정,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손을 놓고 김치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조용히 접시에 과일을 깎았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민호가 저를 배웅하며 슬쩍 말했었습니다. 엄마, 하진이 요즘 신경이 예민해서 너무 개의치 마. 그 말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 왜 제 말 한마디가 신경 쓰이게 하는 존재처럼 여겨지는지, 그날 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나 오늘 괜히 간 것 같아. 굳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괜히 들러리 선 기분이야. 남편은 조용히 운전만 하셨습니다. 그땐 그저 제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하진이 제게 거리두기 시작한 날, 그리고 제가 그걸 억지로 못 본 척하며 넘기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장혜란님이 며느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혜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조용히 앉아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그만큼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부터 편했던 삶은 아니었고 어쩌면 편해질 틈조차 없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손에 흙 묻히며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었고 그런 분들 밑에서 자라면서 저도 사람을 볼 땐 마음을 먼저 본다는 걸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책임감 하나는 또래보다 컸습니다. 부모님이 하루라도 허리를 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시로 올라와 일자리를 찾았고 낮엔 사무보조로 일하고 밤엔 계산원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으로 부모님께 작은 텔레비전 하나 선물해 드렸을 때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엔 꿈보다 생존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연예니 유행이니 말할 때 저는 내일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을지 계산기부터 두드렸으니까요. 그래도 남 탓 한 번 안 하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좋게 봐준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였는데 묵묵한 성격이 저와 참 잘 맞았습니다. 어려운 말 한마디 없이도 마음이 통하고 조용히 챙겨주는 그 모습에 어느새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조용히 치렀고 결혼도 가족들끼리만 모여 소박하게 올렸습니다. 남편은 늘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어도 할 말은 할 줄 알았고 집안일도 서툴지만 같이 하려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어디 흔하겠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에 쫓겨
월급날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느라 손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꼭 이렇게 말했죠. 여보,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 하나에 버틸 수 있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는 여행으로 좋은 곳을 가고 누구는 좋은 옷을 받았다고 자랑할 때 저희 부부는 마트에서 할인하는 삼겹살을 사와서 조촐한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수고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게 저희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커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는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밥 짓고 빨래 널고 하루를 챙겨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엄마라는 역할은 줄지 않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남들처럼 큰 욕심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남편과 싸우지 않고 이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는 하루가 고맙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렇듯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제 속마음을 이제는 꺼내놓고 싶어서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보고 싶어서요. 누구도 저한테 그런 기회를 쉽게 허락하진 않았으니까요. 아들 민호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눈물부터 나왔습니다. 감동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아이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순간인데 저는 축하보다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처음 며느리 될 사람을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이 저한테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사하는 말투도 표정도 마치 준비된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괜한 오해일 수도 있다며 제 자신을 나무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직감은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간단한 김치와 장조림, 아이가 좋아하는 동그랑땡 정도였죠. 평소처럼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온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전화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어머님. 그때 느꼈습니다. 저 문을 넘는 순간부터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가 민폐였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 아직은.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이해해야만 하는 명분도 이제는 다 부질없다는 거요. 다음에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었는지.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솔직히 저는 축하할 마음보단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민호는 원래 감정 표현이 서툰 아이라 좋은 일이 있어도 쉽게 흥분하거나 티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유독 긴장된 얼굴로 저와 남편 앞에 앉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미 무언가 단단히 결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 얘 표정 좀 봐. 뭔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당신도 그렇게 느꼈구나.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더라니까. 민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결혼까지 생각 중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동아줄 하나가 툭 끊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 앞에서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저도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지 막연히 상상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호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저기, 엄마, 아빠, 그 사람이 이혼 경력이 있어요. 한순간에 공기가 뚝 끊겼습니다.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로 무거운 정적 속에서 저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혼이라고? 네, 예전에 한번 결혼 생활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뭐? 아이도 있어요. 5살 된 남자아이요. 남편과 저는 동시에 의자에서 등을 떼고 정자세로 앉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뺨이 화끈거리고 온몸이 경직되는 것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입 밖으로 꺼낸 말은 민호야, 제정신이야?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도 너무 착하고 저를 아빠처럼 따르기도 하고요. 저한테는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그런 말은 드라마 속 대사로만 들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민호는 진심이었습니다. 눈빛도 단단했고 말끝마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괜히 민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런 선택을 쉽게 했을까.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이면 왜 전 남편은 그걸 몰랐을까? 왜 그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 우리 아들을 붙잡았을까? 머릿속에 수십 가지 질문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절대 찬성 못한다, 민호야.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거야. 사랑이 아무리 커도 인생은 현실이야.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던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민호야, 결혼은 인생의 반이야. 그냥 마음만 가지고 덤벼들면 나중에 그 마음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 하지만 민호는 단단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벽처럼 느껴질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자기는 그 어떤 반대도 상관없고 이미 결혼을 결심했으며 허락하지 않아도 혼인 신고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말없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도 끄지 못한 채 서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동시에 한숨이 터졌습니다. 이 결혼 정말 말려야 하지 않을까? 말려서 들을 애였으면 애초에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지. 그냥 마음이 참 쓰리다.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걸 지켜보는 마음이 이런 걸까요? 속이 다 문드러지고 뼈마디가 아프도록 울컥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니 한 번 만나면 조금은 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요. 그렇게 처음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하진이었습니다. 민호보다 2살 많았고 직장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눈웃음이 예쁘고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참 단정하고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를 데리고 처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그 모든 모습이 저한테는 그냥 꾸며진 외피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너무 계산적이었고 너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상대가 겸손한지 아니면 뭔가 감추고 있는지 얼굴만 봐도
느낌이 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하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틈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익숙한 사람처럼 모든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이 이름은 재우이라고 했습니다. 5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얌전했고 귀엽게 생긴 얼굴이 참 선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이 가는 건 쉽지 않더군요. 애초에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몸에 밴 걸까요? 아무리 제가 노력해 보려 해도 그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호는 저를 따로 불러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하진이 어때? 제가 무슨 대답을 해야 했을까요? 예쁘다 해줘야 할까요? 사람 괜찮아 보인다고 해야 했을까요? 괜찮고 말고를 내가 어떻게 알겠니? 아직 한 끼 밥 먹었을 뿐인데, 그리고 너, 내 얼굴 표정 보면 느낌 안 왔니? 엄마, 제발 그 편견 좀 버리면 안 돼요? 편견? 너 지금 내 인생을 전부 부정하고 있는 거야. 내가 괜히 반대하는 줄 아니? 엄마는 너를 너무 잘 알아. 너처럼 섬세한 애가 괜히 책임질 필요 없는 짐을 짊어지려는 게 마음 아파서 이러는 거야.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떨구더니 그날 밤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몇 주가 지났고 어느 날 아침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혼인신고하려고 통보하는 거야.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저한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 없이도 충분히 자기 결정을 해나가겠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제가 거기서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로 저도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 결혼이 정말 내 말대로 아름답기만 한지, 엄마가 틀렸는지, 내가 어리석었는지 앞으로 보면 알겠지. 혼인신고를 했다는 문자를 받은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제 옆에 앉아 있었고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하나 싶었는데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참 멀리도 가버렸네. 우리 말을 들었으면 좋았겠지. 근데 그 놈 성격에 뭘 말려? 오히려 우리 손가락 깨물고 말았을 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 서운하다. 부모 얼굴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등 돌리듯 해버리면 우린 뭐가 되냐고. 남편은 한참 제 말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내려놓자. 민호는 자기 인생대로 가겠다는 거잖아. 더 따라 붙어봤자 상처만 커져.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참 못됐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가슴은 자꾸만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괜히 민호 방문 앞을 자주 서성였습니다. 이불이 거친 자리, 서랍에 남은 메모지, 아무것도 아닌 물건들까지 괜히 들춰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결국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인사를 하러 하진이랑 아이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한참 고민했지만 저는 결국 가겠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얼굴은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마음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요일 아침 남편과 함께 시장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음식이라도 조금 하려고 고깃감이랑 과일 등 약간 샀습니다.
아이도 있다기에 간식도 조금 챙겼습니다. 뭐든 해줘야 제 마음이 편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인사치곤 공손했지만 눈빛이 묘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고 말투는 딱딱했습니다. 저는 애써 그런 기분을 무시한 채 들어섰습니다. 거실 한켠에서 아이가 장난감을 들고 놀고 있었고 민호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랜만이네요. 집은 좀 어때? 깔끔하네. 그래도 손은 너가 많이 받겠지? 별거 한 것도 없어요, 어머님. 대충 치운 거예요. 하진이의 말투는 여전히 똑부러졌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이 묻어나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쇼핑백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는 길에 고기 좀 사왔다. 저녁 같이 먹자. 어머님,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끼리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방금 그 말투 결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민호를 봤지만 민호는 별 생각 없는 듯 웃으며 접시를 닫고 있었습니다. 재우야, 이거 할머니가 사온 로봇이야. 받아볼래? 장난감을 꺼내들고 재우 앞으로 건넸습니다. 아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에 제 눈가가 조금 시큰해졌습니다. 애가 참 의젓했습니다. 그렇게 낯선 사람 앞에서조차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걸 보니 오히려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하진이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저희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재우가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다. 요즘 장난감 비싸서 아무거나 못 사겠더라. 괜찮아요. 재우는 아무거나 잘 가지고 노는 아이라서요. 표현은 공손했지만 말끝에 묘한 선을 긋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대화를 그만두었습니다. 괜히 한마디 더 했다간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식사를 마치고 치우려고 하니 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두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도와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저는 순간 머쓱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정말 괜찮아요. 여긴 저희 집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하진이가 한 말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박혔습니다. 정중했지만 단호했고 예의는 있었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조용했어? 무슨 말을 하겠어. 이미 경계가 딱 세워졌는데 내가 괜히 나섰다간 더 욕먹을 거야. 남편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냥 처음이라 그런 거지. 그래.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무서운 거지. 그날 이후 저는 하진이가 마음의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애초에 열 생각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하진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었고 저는 그런 민호마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꾹꾹 눌러 담으며 며느리라는 존재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밥 한번 같이 먹자는 말이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얼마나 반갑던지 저는 들뜬 마음으로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말에 집에 오라고 했고 하진도 함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당일 장을 보고 음식을 챙겼습니다. 남편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겉으론 태연한 척했지만 저처럼 마음이 복잡한 걸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하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그래, 잘 지냈니? 네, 덕분에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더 경직된 느낌이었습니다. 민호는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상을 차리고 있었고 거실 한켠에선 재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재우야, 할머니 왔다. 제가 다가가자 재우는 고개를 들었고 잠깐 주춤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가 낯을 가리는 편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진이 부엌에서 음식을 옮기며 저를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김치 좀 드릴게요.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말은 고맙다고 했어도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마치 제가 김치 하나에도 감동할 사람처럼 여긴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고 그게 제 자존심을 서서히 건드리고 있었죠. 식사는 무난하게 이어졌고 민호는 이것저것 챙기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지만 하진은 민호 옆에 있을 때만 부드럽고 민호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금세 말수가 줄고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식사 후 제가 설거지를 도우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할게. 너희는 쉬어. 그런데 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두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여긴 저희 집이니까요. 손님한테 시킬 순 없죠. 그 순간 하진의 눈빛에서 단단한 벽 같은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은 넘지 말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가만히 접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묻더군요. 오늘 어땠어? 괜찮았지 뭐. 하진이가 고기 굽느라 바쁘더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진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요. 민호 앞에서는 예의 바른 며느리, 제 앞에서는 형식적인 손님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주말에 시간 괜찮니? 엄마. 왜?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고. 너희 집에 갈까 했는데 그게 하진이 요즘 일 때문에 많이 피곤하대. 주말엔 좀 쉬고 싶어 하거든. 나중에 시간 맞춰서 보자고 했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목소리는 태연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바쁘다는 건 그냥 핑계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서 우연히 하진과 재우를 마주쳤거든요. 하진아, 어머님? 놀란 듯한 얼굴이었지만 금세 표정을 정리하더군요. 어머, 여기 웬일이세요? 장 보러 나왔지. 근데 민호가 그러던데 너 요즘 바쁘다며? 주말엔 쉬고 싶다고? 네. 그냥 답답해서 잠깐 나왔어요. 장도 좀 보고요. 그래, 그렇구나.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저는 명확히 느꼈습니다. 하진은 피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저와 거리를 두고 있었고 재우에게도 제가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슬쩍 눈치를 주고 있다는 거리요. 며칠 후 또 한 번 재우와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집에 찾아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재우 유치원에서 가족 행사한다고 초대장이 나왔어.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면 되겠네. 엄마, 근데 그게 하진이가 같이 가는 거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부담스럽다고? 아니, 그냥 재우도 아직 적응 중이고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면 애가 헷갈릴 수도 있고 하진이 그런 걱정하더라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우한테 제가 부담이라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내가 언제 재우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됐어. 그러면 나는 빠질게. 괜히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 서운하긴. 뭐, 그날 밤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며느리한테 잘하려고 했고 재우한테도 마음을 다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이렇게 벽을 세우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민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다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오해나 어색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진은 의도적으로 저를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중한 말투와 공손한 태도 뒤에 감춰진 불편함과 차가움, 그것이 이제는 도저히 못 본 척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은 아직 저에게 전부 드러나지 않았고 저는 그 뒤에 어떤 말과 행동이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또 한 번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날 아침 눈을 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참 고왔지만 머릿속은 어두운 구름이 낀 듯 무거웠습니다. 이상하게 재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로봇을 들고 좋아하던 모습,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던 목소리. 그런 게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신, 오늘 뭐 해? 별일 없이. 왜? 재우 보러 한번 다녀올까 했어. 남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갔다가 또 마음만 다치는 거 아니야? 지난번처럼 애 핑계 대고 또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잖아. 알아. 근데 그냥 애 얼굴 한번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전날 시장에서 산 과일과 재우가 좋아할 만한 간식들을 바구니에 담고 여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났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진이가 문을 반쯤만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재우 보러 왔다. 마침 주말이고 했어. 애 얼굴도 한동안 못 봐서. 하진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환영의 의미가 아니라 당황을 숨기려는 억지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갈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민호는 아직 회사에서 안 들어왔고요. 그럼 재우랑 나랑만 있어도 되겠네. 너 나가야 한다며? 그 말에 하진이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방문이 반갑지 않다는 걸. 하진은 잠시 말이 없다가 억지로 웃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재우도 같이 나가야 돼서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꼭 전화 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오시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서요. 부담스럽다고? 네. 저희도 이제 가정을 꾸렸잖아요. 어머님이 저희를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내뱉는 말이라기엔 너무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다음부턴 꼭 연락하고 올게. 입에서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목이 메어 더는 말이 안 나왔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재우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만지다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려 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지만 하진이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고는 말했습니다. 재우야, 인사하고 가자. 할머니 다음에 또 뵐 거야. 재우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두 눈은 맑았고 어리둥절한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다음에 올게. 재우 잘 있어. 할머니 간다. 돌아서 나올 때 뒷덜미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벌써 데리러 오라고 연락했어? 그 집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더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반찬 싸들고 간 것도, 선물한 것도, 조심스레 말 건 것도 다 상처였던 걸까요? 가슴을 내어줬더니 발로 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른 척 할까 하다 받았습니다. 엄마, 어제 오셨었어요? 응. 하진이가 그러던데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오셨다고? 왜? 불편했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우리도 생활이 있다 보니까 서로 예의를 좀. 그래. 알겠다. 앞으로는 안 갈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 맞아. 말 돌리지 마. 나도 이제 알아듣거든. 엄마, 그날 저는 민호의 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그런 며느리 옆에서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키워왔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제 마음을 접어야지. 기대도 바람도 내려놔야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뻔뻔한 사건이 제 앞에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바람 소리가 거실을 휘젓고 지나갔고 커튼이 정신없이 펄럭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손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TV 소리는 낮게 틀어두고 있었고 여보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딱히 누가 올 일이 없었기에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캔맥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른 손엔 핸드백도 없이 휴대폰 하나만 쥐고 있더군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는 걸. 어머, 하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아, 저 좀 들어가면 안 돼요? 하진이는 말을 더듬으며 비틀비틀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얼른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부터 건넸습니다. 하진아, 무슨 일이야? 민호는? 몰라요. 민호는 회식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집에 있기 싫어서요. 물 한 모금 마신 하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기분으로 잠시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당황스럽잖니. 다음부턴 연락하고 오면 더 좋을 텐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진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이 시뻘개졌고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 무시하세요? 뭐, 애 딸린 이혼녀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탐탁지 않게 보시는 거 아니냐고요. 하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깜짝 놀라 뛰어나올 정도로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재우 하나 키우면서 남들처럼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데. 어머님, 저만 보면 자꾸 그 눈빛, 그 말투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 처음부터 맘에 안 들었던 거잖아요. 하진아, 지금 술 마셨지? 왜요? 술 마셨으면 무슨 말도 못해요? 저도 사람인데 감정이란 게 있잖아요. 남편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진아, 지금 좀 진정해. 내 상태 안 좋아 보여. 민우한테 연락할게. 하지 마요. 민호한텐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라니까요. 소리를 지르며 소파 쿠션을 밀치고 바닥에 가방을 내팽개쳤습니다. 그 모습은 말 그대로 행패였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입술을 물고 있던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처음부터 그랬어. 근데 나는 받아들이려고 애썼다. 너랑 친해지려고도 했고, 재우도 내 손자처럼 보려고 했어. 근데 너는 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아준 적 있니? 하진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 진짜 답답하고 위선적이에요. 괜히 착한 척, 다 이해하는 척. 결국 속으로는 다 깔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하진이가 지금 여기 와 있어. 상태가 좀 이상하다. 술도 마신 것 같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하진을 안고 다그쳤습니다. 하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식으로 와? 놓으라고. 나 그냥 답답해서 그런 거야. 아무도 내 맘 몰라주잖아. 민호는 그녀를 부축해 집을 나섰고 저는 현관문 앞에서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했든 결국은 민호의 아내였고 재우의 엄마였고 제 손주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었기에 마지막 끈이라도 잡아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일은 하진이가 좀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진짜 실수였던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고? 네, 죄송하대요. 어제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전화기를 한 손으로 움켜쥔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됐다. 그럼 잘 듣게. 이제 나 너희 부부한테 아무것도 해줄 생각 없어. 돈도, 집도, 그 어떤 지원도 이제 끝이야. 엄마, 갑자기 왜? 너희 둘이 잘 먹고 잘 살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려 해. 앞으로 날 필요로 할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에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화는 조용히 끊겼고 저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여기까지가 끝이다. 지원은 끊었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잘 오지 않았고 괜히 창문을 열어놓은 채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우 얼굴이 떠오르고 민호가 어릴 때 혼자 땀 뻘뻘 흘리며 시험 공부하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가슴은 또다시 쿡쿡 쑤시는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이 다시 풀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참을 수 있을 만큼 다 참았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봤으니까요. 지원 끊은 후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하진에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날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읽기만 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엔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엔 재우가 보고 싶지 않으시냐며 집에 잠깐 들러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천천히 지웠습니다. 그제서야 하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낸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많이 힘들어요. 민호도 요즘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재우도 갑자기 감기가 심하게 와서, 혹시 이번 달 관리비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다시는 민폐 안 끼치겠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읽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봐요. 결국 그 속마음이 이거였지. 당신 잘했어. 지난번에 끊어내길 정말 잘한 거야. 그날 밤 저는 단호하게 전화기를 들고 하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진아, 이제 너한테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마지막이니까 듣고 끊어. 어머님, 그날 집에서 내가 울면서 내뱉은 말들 하나도 안 잊었다. 애 딸린 이혼녀라서 무시하냐던 그 말, 내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제가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술김에 그래, 술김엔 진심이 나오지. 나는 내가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없는 자존심도 꾹꾹 눌러가며 참고 받아들였고, 재우도 내 손주처럼 대해주려고 마음 많이 썼어. 근데 너는 끝까지 나를 가족이 아니라 불청객으로 봤잖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호 씨도 요즘 너무 예민해져 있고, 우리 이제 진짜 바닥이에요. 어머님, 한 번만. 그래, 그러니까 그 바닥까지 가보란 말이야. 너희가 원했잖아. 우릴 필요로 하지 않는 관계. 그러니까 이제 와서 손 벌릴 생각은 하지 마. 어머님 제발. 전화기를 끊자마자 저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은 건 제 인생의 처음이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으니까요. 그 후로 한 달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호에게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더 이상 그 집 얘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 앞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그리고 말라붙은 입술. 입을 떼자마자 입꼬리가 부르르 떨리더니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얼른 민호를 붙잡고 거실로 데려와 앉혔습니다. 그 아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나 너무 힘들었어. 결혼 초반부터 말이 안 통했고 계속 싸웠고 재우는 정말 예쁜 아이지만 그 아이 아빠 자리를 내가 억지로 채우는 게 너무 벅찼어. 제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제야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다가 마침내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엄마, 정말 미안해. 처음에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을 때, 그때 말 좀 들을 걸. 내가 너무 바보였어. 정말 죄송해요. 그 울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저도 결국 참지 못하고 울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그 애가 고개 숙여 사죄하는 날이 오다니. 하지만 저는 그날 다시는 아들 앞에서 약해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건 지나간 일이고 다시는 그런 선택을 반복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울진 않았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야 엎드려 울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렇게라도 감정을 다 쏟아내야 조금은 살 것 같았을 테니까요. 그날 밤 민호는 그대로 저희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여보는 말은 안 했지만 속이 많이 상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마냥 따뜻하게만 대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속에서는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그토록 말렸을 때는 듣지 않더니 결국 이렇게 망가져서 돌아온 모습을 보니 원망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 그 소년 같았습니다. 세상은 넓고 자신은 작기만 하던 고등학생 민호. 입시 때문에 밤을 새우고 친구랑 다퉜다고 울던 그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젠 누가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지. 엄마, 민호야, 내가 어릴 땐 내가 다 해줬지. 학비도, 밥도, 잠자리도. 근데 지금은 다 컸잖니. 한 여자의 남편이었고, 한 아이의 아빠였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엄마, 나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 회사도 자리 옮기고 싶고, 전세금도 정리해서 작은 원룸이라도 얻을 생각이야. 근데 좀 도와줄 수는 없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도와줄 수 없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엄마, 나 잘못한 거 사과도 했고, 이젠 새 출발하고 싶다니까? 내가 사과한 건 받아들였어. 하지만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야. 나는 이제 누구 인생 대신 책임질 여유 없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할 때야. 민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눈빛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혹시 아직도 내가 너 도와줄 거라 생각했니? 아니, 그냥 엄마니까. 엄마라고 다 해주는 시대는 지났어. 엄마도 사람이고 지쳤고 상처받았고 나도 이젠 쉬고 싶다. 민호는 잠시 고개를 떨구고 있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나 오늘 나갈게. 짐은 최대한 빨리 빼고 당분간은 고시원이라도 알아볼게. 그래, 그게 맞다. 마음 한켠이 아렸습니다. 내쫓는 것도 아닌데 보내는 것도 아닌 그 기분. 그래도 이제는 내 감정보다 내 기준이 더 중요했습니다. 민호가 방으로 들어간 뒤 남편이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괜찮겠어? 응,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지. 참, 당신 단단해졌다. 예전엔 이런 말도 못했을 텐데. 나도 이제 내 마음 지키려고 이대로 계속 다 해주다간 나만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없이 자랑스러웠고 민호가 어떤 여자를 데려오든 다 품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고 결국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제 앞으로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도자기 공방 체험, 영어 회화 강의 수강, 나를 위한 옷 한 벌 사기.
그동안은 다 남을 위한 계획뿐이었습니다. 민호 학원비, 추석 음식 장보기, 제우 선물 고르기.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계획들이 저를 위한 것들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캐리어 하나를 들고 나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웠어. 내가 철이 너무 늦게 들어서 미안하고. 잘 살아. 그리고 다시 돌아올 생각 말고 너도 내 인생 살아. 민호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다시 한번 울음을 꾹꾹 참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저만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